현실적이에요. 돈무겁이요? 예, 왜냐하면 좀 되게 희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생각했는데 이게 궤도가 이제 지구에 충돌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죠. 바로 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극지연구소에서 운석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운석을 연구하고 있는 박창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 더 모셨는데 이분은 본인을 직접 소개하시겠대요. 네, 안녕하세요. 극지를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입니다. 와, 네, 순간 분위기가 얼음이 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운석과 얼음의 만남,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박사님만 모시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의 짐을 좀 얕다 이런 네,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전문가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님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박사님 운석이에요? 아닙니다. 네. 아이고. 이거 누가 갖다 온 거예요? 이거 그 남극에서 가져온 암석인데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극지연구소에서 남극 대륙을 연구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 있는 암석입니다. 오늘만 네, 운석 역할. 운석인 줄 알았지라고 네, 해서 여기다 운석, 붙여놔야 돼. 운석인 네, 줄 알았지 이렇게. 네. 이 안쪽에 저희가 남극 운석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박사님 뒤에 이렇게 운석을 여기다가 전시가 아니었네요. 이게 보관해 두신 것도 어쨌든 오염되지 말라고. 그렇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공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지금 여기도 이제 남극 운석 큐레이션 하는 공간이죠.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진공 데시케이터 안에 보관을 해놨어요. 아, 저게 진공이구나. 네, 거기 안에 이제 실리카겔 같은 이제 제습제를 넣어놔요. 습도 때문에? 예, 습기 때문에. 대기에 네. 수증기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굉장히 습한데 네, 네. 이제 오염이 되기 네.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석 중에 많은 종류의 운석이 안에 철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맞아요. 네. 철질 운석. 철질 운석은 철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산화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쉽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함수 광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함된 광물. 저희가 막 우주 얘기할 때 뭐 화성이고 달이고 막 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우주 공간에 이미 물이 많죠. 네. 우주에는 물이 있는데 달이나 화성에는 아직 어디인지 모르는. 표면에 없을 뿐이죠. 표면에.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을 얘기하는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주 네. 공간에는 이제 얼음으로 그쵸. 존재해요. 네, 얼음으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물은 우주에 엄청 흔하다. 그런데 이렇게 액상으로 존재하는 물이 많이 없을 뿐이다. 네. 왜냐면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아, 뭐 얼음님. 저야 네. 과학자입니다. 일단 얼음님이시니까. 네.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잖아요. 그 산소도 꽤 많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에서 보면 가벼운 원소들이 네. 많아요. 아,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대학 때? OCRP 이런 거? 많은 순서대로? 원소? 누구 팬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운석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운석은 우리가 대부분 소행성 때에서 오니까 지구 중력에 잡혀서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네끼리 충돌하다가 궤도가 바뀌는 아, 경우도 그러네.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자기들끼리 네. 우주에서 얼마나 자주 떨어져요, 운석은? 운석이 얼마나 자주 떨어지는지는 대충 남극에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니까 낙하연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운석이 몇 개 떨어졌는지 왜냐면 운석은 그 지구 전지구적으로 어디 집중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랜덤하게 떨어지면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지구 전체 면적으로 하면 뭐 1년에 몇 개 떨어지 이렇게 예상한 것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스카이와치라 그래서 운석이 떨어질 때 대기권을 통과하니까 막 네. 밝게 빛나거든요. 그거를 카메라로 다 찍어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사막에 떨어지면 그거 보고 가서 찾아요. 오, 야, 기술이 진짜. 그러니까. 네. 예전엔 죽고 나서 이게 운석인지 아닌지 맞아요. 봤는데 이제 여기 떨어지네 가서 주소 이런 느낌. 그렇죠. 우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네. 1년에 몇 개 떨어지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대략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한 50개 뭐 이 정도 떨어진대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전 지구로 하면 네네. 대략 한 30만 개, 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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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1년에 개? 30만 개. 오.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다. 이제 뭐 지구 전체 면적의 한 70%가 바다니까 네네. 못 찾죠. 그다음에 아주 울창한 밀림이나 뭐 그쵸, 이런 뭐 데서는 사람 또 못 거의 가는 못 데들. 찾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런 문명권에 이렇게 떨어져야 가서 찾을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약간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대한민국 인구 절반 뭐 2천만. 내가 원하는 남자라니? 아, 내가 원하는 여자? 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랑 관련해서 이게 남극에서 한 70%가 발견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죠. 떨어지는 게 비슷하면 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주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네.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낙하 운석이라고 하고. 그럴 확률은 어때요? 운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주변에 널려 있을 확률도 있나요? 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단독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운석의 총 개수가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오. 그 남극 운석이 그 중에 한 7할 이상이에요. 네. 그 8만 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만 1년에 30만 개 떨어지는데 8만 개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볼을 보고 이게 운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저는 보면 알아요. 오. 저는 보면 알지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면 얘 운석이야. 일반 분들은 모른다니까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보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이게 운석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 운석은 우주에서 왔잖아요. 네. 지구 밖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구 밖에서 오려면 반드시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대기권을 통과할 때 대기하고 마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표면이 녹아요. 음. 탄다기보다는 녹아요. 녹으면 표면에 얇은 그 녹은 껍질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런 걸 돌의 이제 껍질이. 네, 용융각이라 그래요. 확 알 수 있는 거군요, 그게. 근데 그게 완전히 덮여 있으면 완전 까맣잖아요. 얘도 완전 까맣잖아요. 그렇죠. 얘도 완전 까맣지. 까만데 얘가 왜 운석이 아니면 사람들 딱 봤을 때 까만데 운석일 수도 있겠다. 근데 표면이 굉장히 각져 있어요. 굉장히 제주도틱한 돌이죠. 아, 그렇죠.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통과할 때 표면이 녹으면서 이 움직이는 방향 뒤편으로 계속 녹은 게 흐릅니다. 저기 저 운석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아, 그러네. 저 운석 보면은 대기권 통과하면서 녹은 흔적이 뒤로 이렇게 오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운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용융각이라는 게 있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 녹아서 어쨌든 매끈매끈해지고. 그렇죠. 녹에서 매끈매끈해지고 이런 기공 같은 것도 없어요. 운석에는 표면에는. 그러면은 겉에가 검은데 매끈하고 뭔가 약간 콘처럼 이렇게 싹 한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나면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떨어진 다음에 바로 찾으면 그런 게 잘 보여요. 근데 떨어지면 계속 풍화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껍질이 계속 벗겨지기도 하고. 근데 운석은 내부는 저런 색이 아니거든요. 약간 밝은 색인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딱 이것만 보고 이 운석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 완전 검정돌이야. 매끈해. 잘라봤어. 근데 안에 색깔이 다른 색이야. 그리고 겉에 이렇게 띠가 있어. 운석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박사님한테 연락드리면 우리나라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되고 그 준준석이 떨어진 다음에 네. 우주물체 그 낙하 관련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얼핏 들으면 구청 같아요. 막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 담당 부서 연결드릴게요. 그래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진준석이 아.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질자원연구원에 운석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예 센터가 있구나. 네, 극지연구소는 운석을 감정하거나 판별하진 않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운석을 찾아서 남극 운석을 연구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를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맞으면 죽게 얼마나 빨리 떨어져요? 맞으면 큰일 나겠죠? 맞으면 큰일 나겠죠. 돌을 만드시니까. 사실상 벼락 맞은 확률보다 훨씬 제가 알기로 한 명 전 세계? 네, 우와. 현재까지 알려져.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옆에 복부에 이렇게 맞아서 좀 어. 상처가 나는 걸 제가 기사에서 우와, 아니 뭐 집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기사 보면 네. 세계 기사 보면. 진준석도 그 무슨 비닐하우스 네. 했다니까. 차가 파괴된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어쨌든 벼락보다도 더 맞기 어려운 운석. 근데 맞으면 위험하긴 하죠. 그럼요. 진준석 큰 건 요만해요. 옛날에 막 공룡이나 영화 그 돈노갑 같은 거 보면 이제 운석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멸망하는 지구나 이렇게 뭔가 예전에 과거라도 뭔가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나요? 있죠. 공룡 멸종했잖아요. 그 진짜예요? 공룡 멸종? 진짜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가설이 많지 않아요? 막 계속 바뀌던데. 정확한 게 뭐예요? 최신. 제가 알기로는 가설은 바뀐 적이 없고, 네. 근데 운석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행성 충돌이에요. 네. 소행성도 운석은 운석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런 아주 그 대멸종을 일으킬 정도 크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걸 운석이라고 부르기 너무 크니까. 네, 소행성 소행성이라고 충돌인데 하니까. 그런 이제 소행성이 충돌해서
환경 변화를 엄청나게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게 그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 에너지로 멸종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에서 그뭐 대기를 덮어서 뭐 기후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네. 뭐. 제 기억에 소행성이 충돌을 했고 거기서 이제 뻥 터져서 이제 먼지가 발생을 하고 걔네가 가려서 뭐 기후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산 활동도 활동, 그때 네. 네,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이 그런 화산 활동을 트리거 시켰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지. 그 당시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한 거는 사실이고 공룡이 그때 멸종한 것도 사실인 거죠. 얼음에도 이런 거 막 기록 남아 있지 않아요? 비가 얼음 보면은. 남아있죠. 근데 이게 커버하는 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룡 중생대 신생 너무 용어 옛날이라. 얘기잖아요. 네. 그때 얼음이 없는 거죠. 그 얼음 찾으실 계획은 없어요? 아 찾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요? 네, 없으니까 저렇게 없을 말씀하시겠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고 그거 말고 공룡 말고는 그렇게 지구에 또 충돌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겼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크레이터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운석 충돌 크레이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합천에 운석 충돌구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합천 충돌구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충돌구 중에서. 얼마나 커요? 7km, 직경 한 7km 정도 돼요, 합천은. 그 영화 보면 보통 많이 나오는 기준이 막 10km, 직경 10km 정도 되는 소행성 떨어지면 이제 지구 멸망한다. 아니, 지구가 아니죠. 인류 멸망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합천 때도 7km면 아슬아슬했네요. 7km는 그 크레이터의 크기고 아, 그건 더 크게 나오네요. 소행성은 그것보다 훨씬 작죠. 충격파 꽝. 네, 만약에 이 정도 크기의 운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얘는 크레이터를 만들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네. 네. 보통의 운석들은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점점 감속이 될 거 아니에요? 감속이 되다가 얘가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그냥 자유낙하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그럼요. 종단 속도 이런 거. 너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 오늘 네. 사실 모르는데. 근데 크레이터를 만들 정도면 그런 종단 속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빨라서 그렇게 그냥 부딪혀서 만약에 그게 석질 운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증발돼서 사라져요. 운석은. 그러니까 운석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1908년에 그렇지. 러시아 네. 쪽에 근데 어떤 소행체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데 얘가 공중에서 폭발해요. 1908년에요? 네, 1908년에. 그래서 퉁구스카. 퉁구스카라고. 러시아. 퉁구스카. 네. 공중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재가 발생하고 네. 그 기록들이 이제 산불이 났으니까 네. 그 탄 흔적들이 극지에서 발견이 되기는 해요. 네. 그때 이제 그 탄 먼지나 이런 게 날아가서 맞아요. 남극이나 네. 북극에 떨어졌다. 네. 퉁구스카 그건 이제 공중에 다 폭발해서 파편 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왜 터졌을까요? 그거 흔합니다. 2013년에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공중에서 폭발해서 그 충격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막 그 지역에 창문이 다 깨지고 와. 그 충격파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오면은 요격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최근에 테스트를 했잖아요. 지구 근접 소행성 중에 네. 타겟을 하나를 정해서 미국에서 탐사선을 일부러 충돌시키는 걸 했어요. 그 미사일이 아니라 탐사선을. 네, 그 다트 미션이라고 해서. 네. 다트. 다트. 걔는 이름을 잘 지잖아요. 네, 이제 다트. 이게 어. 약자인데, 예. 그래서 충돌을 일부러 시켜서 얘가 궤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걸 했습니다. 먼저 충돌시키면 궤도가 조금만 변해도 이제 크게 틀어지니까. 그 돈룩업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미사일을 폭발시켜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네. 거기서 무슨 뭐 자원을 탐사한다고 해서 그냥 놔둬서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에요. 돈룩업이요? 예, 왜냐하면 저 되게 희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생각했는데 어. 이게 궤도가 이제 지구에 충돌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못한 과학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위정자들 거기서 완전 과학은 무시되거든요. 맞아요. 완전 무시되는데 과학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과학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나 뭐 다른 걸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저는 맞네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이었던 게 그 과학자 얼굴이었잖아요. 네. 제니퍼 로렌스? 자, 우리는 왜 남극에서 운송 연구를 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요. 단순히 많이 발견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극에서 발견되는 운석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남극에서 우선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여기서 이제 이종익 박사님이 예전에 한번 왜 거기서 많이 발견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럼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간단하게 네. 하면 누가 설명을 잘하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오. 아니, 남극은 빙하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 빙하 안에 뭐 몇십만 년 전, 가장 오래된 남극 운석은 지구에 떨어진 지 뭐 한 200만 년 이런 것도 보고가 된 게 있더라고요. 와. 거기 보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빙하가 흐르면서 같이 움직였다가 어느 한 군데에서 드러나서 농집돼 있는 운석이 막 널려 있어요. 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가는 거예요. 많이 찾아야 그 중에 희귀하고 되게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남극에서만 발견되는 운석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건 거기서 많이 아니죠. 나와서 특별하다면 남극 운석은 굉장히 신선한 편이에요. 신선하다. 네.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렇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아. 이제 지구에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하나는 콜드 데저트, 하나는 핫 데저트.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죠. 춥고 뜨거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극이 사막이라고 그러면 약간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거 네. 어른님이 조금 잘 설명해 주죠. 왜 그런지. 그냥 사막이라는 전제 조건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물론 이제 모래사자를 쓰는 사막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건조한 지역을 사막이라고 해요. 근데 왠지 눈이 많고 남극은 얼음이 있고 이러니까 습한 느낌이 들잖아요. 얼음이랑 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 얼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남극을 콜드 데저트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건조하고 네. 온도가 낮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 건조하지만 뜨겁죠. 남극보다 건조하지도 않아요. 거기 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막 운석들, 네네. 그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 많이 발견되거든요. 거기는 운석들이 풍화가 심해요. 계속 풍화가 일어나요. 변하기 변질이 시작하는. 네. 일어나기 제가 시작. 많은 냉장실 냉동고. 근데 그러니까 냉동고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네. 건조한 냉동고. 네, 냉동고 건조하죠. 그래요. 피디님 아셨어요? 피디님 하도 피디님 왜 졸려요? 그래서 남극은 그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네. 아무튼 그 남극은 그런 의미에서 천의 운석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렇죠. 곳이다. 그러니까 남극은 예를 들어서 100만 년, 200만 년 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얘가 원래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극 운석의 가치가 더 있는 거죠. 홍보실에 가끔 문의 와요. 왜 남극에서 이렇게 운석 연구하냐? 그럼 저는 사실 남극에서 많이 발견돼서요 정도로만 했는데 하나 더 있네요. 남극에 있는 애들이 좀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다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딱 들으니까 확 이해가 돼요. 음. 네. 빨리 많이 찾아야 돼요. 우리 그 최근에 논문 나온 것 중에 그 기후 위기로 네. 남극에 우리가 운석 찾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면 얘가 운석이 올라갔다가 표면이 뜨거워지면 다시 들어간대요. 와. 그래서 운석이 노출이 안 돼서 찾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얼음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쑥 들어가 버린다.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더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더 덥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운석 보면 얼음 위에 있는데 여기는 녹아 있어요. 얼음이. 그럼 운석 만지면 뜨거워요? 남극? 아니지. 그렇진 않아. 이게-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리필 정도. 왜냐면 물은 0도에서 녹으니까 그것보단 더 영상 뭐 5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네. 있대요. 그럼 거기가 녹잖아요. 그럼 이게 운석이 떠올랐다가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얘가 다시 가라앉아요. 얼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찾으니까. 그래서 빨리 연구해야 된다. 빨리 많이 가서 최대한 많이 찾아야 된다. 오래 가세요? 오래 못 갑니다. 지금까지 박사님이 직접 주운 운석은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안 세봤네요. 안 세봤는데 지금 현재 극정구에서 보유한 남극 운석은 1,500개 정도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게 1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석이 어찌 2,000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몇 프로 한 6, 7%는 박사님 네, 우리가 가는 데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돌은 다 운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찾기 쉬워요. 거기는. 아유 겸손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운석을 주스러 가셨을 때 그 주변 얼음들은 어떻게 하세요? 안 가져오죠. 나는 얼음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왜? 가져와서 빙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 걸 제안하신 분도 있었고. 네. 얘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요 밑에 얼음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얼음은 예를 들어서 이 운석이 떨어졌어요. 낙하한 지 100만 년이다. 그럼 100만 년 전 얼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특히나 뭐
굳이 그럼 안 파도 되니까 100만 년 전까지. 그러면은 우리 빙하팀은 어떻게 하지? 같이 한번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코어링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코어링은 연속적인 기록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의미가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요거는 오래된 얼음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이것도 많으면 많을 수 네, 있겠죠. 최근 연구를 보니까 뭐 400만 년인가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 근데 같이 해볼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 큰 거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뭐 우선 운석이 떨어지면 운석의 그 낙하 연대를 측정을 해야 해서 그게 의미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근데 운석을 찾을 때마다 모든 걸 그걸 다 퍼서 오기는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건 사실은. 아 그렇죠. 콜라보를 해서 하면은 사실 이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제 언젠가 같이 손잡고 저기 운석 줍고 옆에 있는 빙하도 같이 캐시는 너무 좋아요. 떠오는 네. 네.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요걸 마지막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운석은 저희가 이제 우주가 궁금하니까 우주에 떨어진 돌을 보는 건데 우리가 우주에 가서 돌을 주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이미 다 하셨고 최근 이제 그런 연구들도 좀 한다고 들었는데 뭐 최근은 아니죠. 뭐 지금 막 13,000년 전, 막 100만 년 전 하니까 뭐 사실 100년 안짝은 다 최근이죠. 그렇지 그렇지 100년째. 이것도 좀 직접 참여하신다고. 오, 네 곁다리 살짝. 직접 가서 아니 우주에 가지는 못하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직접 우주에 가서 뭔가를 가져오는 네. 운석 연구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패러다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샘플 리턴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샘플 리턴. 리턴. 네, 시료를 직접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샘플 리턴 미션이 이미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하야부사. 하야부사, 맞죠? 하야부사, 하야부사. 하야부사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훨씬 너무 전문적. 훨씬 더 네. 누구나 닐 알고 암스트롱 그렇지. 아, 월석이라 그래요. 달돌. 지구상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달에서 온 거는 달운석이라고 하고 달에서 직접 아, 가져온 건 월석이라고 월석이라고 하고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시료를 가져왔고요. 근데 샘플 리턴 미션은 사람 보내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가서 시료만 가져오는 거를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개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해서 태양풍 가져오는 게 하나가 있어. 와, 맞아요. 태양풍을 가져온다. 네. 태양의 성분을 알아야 태양계의 성분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일본이 처음으로 하야부사 미션으로 소행성에 가서 시료를 가져왔어요. 10년 더 됐어요. 그건 벌써. 벌써 10년이 더. 온 건 최근이잖아요. 아, 하야부사 1, 하야부사 2 미션이 있어요. 최근 게 네, 투. 하야부사 1 미션은 소행성 탐사를 처음으로 성공한 거죠. 거기서 이제 소행성에서도 우리가 시료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게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니까 이제 바로 일본에서 하야부사 2 미션을 이제 런치를 해서 이제 소행성을 다른 소행성, 네. 물하고 유기물이 많은 소행성에서 생명체의 기원을 탐색하겠다. 그게 이제 하야부사 2고 미국도 거의 같은 타입의 소행성, 베누란 소행성의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위성체를 소행성에 보내서 거기 있는 표면에 뭐 흙, 어쨌든 이걸 좀 가져온 거죠. 가져온. 예. 직접 가서 가져온 기술이 더 좋아지면 운석 연구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실제로 지금 이런 운석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비를 잘 못 받는 상황이라고 또 들었어요. 박사님 미래 우리나라도 운석 가져오면 아니, 월석 가져오면 무슨 아 그렇죠. 여기 야 이제 필요 없어 밀어버려.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 정말 직접 저는 가져와야 된다 우리.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운석 연구가 덜 중요해지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석은 우선 많아요. 달이나 화성, 그다음에 소행성에서 시료를 가져오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 가져온다고 해도 양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다양하고 많은 애들이 지구에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이면 더 훨씬 더 좋고 네, 그 운석의 종류별로 다 소행성에서 직접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머스크 형님이 혹시 방법을 잘 치면 화성에서 시료를 가져올 거예요. 2032년에.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퍼서비런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화성에서 아예 네, 하고 있는 거죠. 흙덩어리를 가져오는 근데 거예요. 미국도 혼자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유럽을 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화성에서 뭐 큰 이슈는 뭐 물하고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냐, 혹은 지금 생명체가 있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화성 운석이 드물지만 그래도 한 500개는 있거든요. 와, 500개. 그게 한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샘플 리턴 미션을 샘플링 어디서 하면 그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가서 온몸을 다 이렇게 흡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운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천체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운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석을 최대한 많이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거는 분명 그것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사실은 진짜 먼 미래에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가서 가져온다면야 진짜로 운석 연구가 그때는 덜 중요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근시일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으니 없죠. 네, 운석 연구랑 같이 해야 된다. 네. 내 밥그릇이다. 연구가 굉장히 편중되는 건 좋지 않아요. 어떤 연구든지 간에 연구가 편중되고 지원이 편중되면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우주에서 가져오는 것 대비 남극에서 가져오는 게 쉬워 보여서 그렇지 남극도 사실 만만하지 않고 만만치 않죠. 그럼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제가 가져온 것처럼 네,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진짜로 운석으로 어떤 거 연구하시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달에도 지구에 네. 암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네요. 뿐이지. 아스트로이 몰래 갖다 놓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